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 특히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약용 선생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28세의 문과에 급제하여 총망받는 관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유박해로 인해 형은 처형당하고 그 자신은 57세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는 이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모두 이 유배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간을 가장 생산적인 시간으로, 상실의 시간을 가장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신독에 있습니다. 신독, 이 두 글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조심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독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을 기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유배는 강제된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독을 신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밀하게 성찰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유산은 높은 관직이나 권력이 아니라 후세에 남길 지식과 지혜라는 것을요. 그는 자손과 후세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쉬지 않고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끝자락. 우리가 가장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5세에 천자문을 떼고 7세에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호 이익 선생의 학통을 이은 실학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 사회가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낡은 제도는 한계를 드러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는 단순히 공리공담을 일삼는 성리학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농업, 건축, 법률, 의학, 천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건설에 참여하여 기중기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적 사상과 천주교와의 연관성은 결국 그를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1801년, 그의 나이 40세 때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했고 둘째 형 정약전과 함께 그도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로, 얼마 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겼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인생의 끝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경세유표는 국가 경영에 관한 책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다룹니다. 흠음신서는 형법에 관한 책입니다. 사형수들의 억울한 사연을 다루며 사법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책들이 유배지에서 쓰였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권력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방대한 저술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정약용 선생이 신독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양심과 소명에 따라 일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높은 지위를 물려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글을 읽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배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관직에 나가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출세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신독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독은 중용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감춥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독은 이런 자기 기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독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미세한 생각까지도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올바른 욕구도 있고 그릇된 욕구도 있습니다. 신독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과연 올바른가?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순수한가? 내가 하려는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명분으로 나쁜 욕망을 감춥니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를 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을 하고 선의의 이름으로 교만을 드러냅니다. 진독은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하는가? 내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가? 내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고집을 정당화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신독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은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시간을 때우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신독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이것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직에 있을 때 과연 올바르게 행동했는가를 성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소명은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후세에 남겨야 할 것은 실용적인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자손에게 남길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떠올립니다. 집, 땅, 돈,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른 유산을 말합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학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덕행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재산이나 지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과 덕행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덕행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재산에 의지하지 말라. 지위에 의지하지 말라. 너희 자신의 실력과 인격을 키워라. 그것만이 진정으로 너희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손에게 재물을 많이 남기는 것은 자손을 해치는 것이다. 재물이 많으면 자손들이 게을러지고 사치하게 되고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된다. 진정으로 자손을 사랑한다면 재물이 아니라 교육을 남겨라. 이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예를 봅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자식들이 그것을 탕진하고 결국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가 높은 지위를 물려주었지만 자식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재산은 없었지만 훌륭한 교육을 시킨 경우 자식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가 지위는 없었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경우 자식들이 떳떳하게 사는 경우를 봅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지로 자식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올바른 공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학문은 자손을 통해 계승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유산입니다. 재산은 몇 대 가지 못하지만 학문과 덕행은 수백 년을 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지혜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기쁨도 맛보았고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십시오. 자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은 모두 후세를 위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글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배운 교훈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전수입니다. 둘째, 덕행을 남겨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덕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덕행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덕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인격입니다. 정직, 성실, 인자, 용기, 겸손, 이런 덕목들입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덕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출세를 위해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익을 위해 양심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자손들이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들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교육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행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손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가치관을 남겨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권력이나 명예는 백성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학문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지식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손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유산입니다. 넷째,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자식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자식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엄하게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손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예뻐만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어려운 말도 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따뜻했지만 엄격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버릇없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이제 신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우리는 어떻게 신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오늘 한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저녁 10분만 이렇게 보내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됩니다. 둘째,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배운 교훈,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일기는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는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일기를 통해 자손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민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독서를 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넓힙니다. 노년에도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는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합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독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읽을까요? 고전을 읽으십시오. 고전에는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읽으십시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철학을 읽으십시오. 철학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경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사서삼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책에 쓰인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책과 대화하듯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을 때 독서는 진정한 배움이 됩니다. 넷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진독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갇혀 있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좋은 대화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책에 대해, 삶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대화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다섯째, 실천해야 합니다. 성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학자였습니다. 그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찰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날은 살지 않은 것과 같다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 이것이 신독의 실천입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경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정약용 선생에게 유배는 엄청난 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배 기간을 가장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건강의 쇠퇴, 사회적 지위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모두 역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역경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7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평생 학습의 표본입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배움의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이 없어서 순수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배움은 우리를 젊게 유지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실용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실학자답게 항상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리공담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조언보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하십시오.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론보다는 경험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많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생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글로 쓰십시오.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녹음을 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것은 자손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교육할 책임, 학문을 계승할 책임, 백성을 위해 개혁안을 마련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손을 올바르게 이끌 책임, 사회에 기여할 책임,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책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노년의 시간은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처럼 신독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밀하게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자손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기십시오. 재산이 아니라 지혜를, 지위가 아니라 덕행을, 물질이 아니라 가치관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영원히 남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처럼 가장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독의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후세의 길이 남을 유산을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